안녕하세요. 월가제 시황일주 24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중국에서 재현될까 하는 주제로 좀 시리즈로 중국을 좀 다룰까 싶어가지고 지난 주가 1편이었다면 오늘 2편이겠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을 이끄는 요인들을 분해해서 각각의 요소들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이제 살펴보고 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과대평가되어 있는지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의 위기로 좀 와보죠.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 에버그란데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뉴욕에서 챕터 15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도 디폴트 위기가 시작됐죠. 사실 이 위기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중국에서 이제 주택에 관한 투자가 GDP 성장률의 14%나 차지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까지 합치면 건설 경기 영향이 GDP의 한 3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은 금융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지금 이 부동산 관련된 통계에서 그 영향이 확연히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 그리고 신규 건설 수치들이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의 두 축인 소비, 그다음 기업 생산, 투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소비 쪽은 이제 코비드 리오프닝 효과가 깔짝 몇 개월 나타나다가 지금은 죽어버린 상태고 기업 투자도 지금 미미하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6월의 공식 통계로는 21.3%를 기록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50%가 넘는다고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고 7월에는 아예 공식 통계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그 망령이 찾아왔죠. 다름 아닌 디플레이션. 이제 CPI, PPI, GDP 디플레이터까지 전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상황, 지금 디플레에 진입한 상황 요거를 여러모로 이제 90년대의 일본과 비교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주제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한 30주차까지는 계속 중국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초장기적 관점에서 2050년까지의 중국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대차 대조표 불황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25주차는 중국은 일본식의 대차 대조표 불황을 겪고 있는가 26주차에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부양책의 그런 진퇴양난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7주차에는 MMT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컨텍스트에서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28주차에 드디어 페트로 위안화 요거는 공격 전략이 아니고 생존 전략이다. 좀 잠정적인 목차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것을 우선 공부해 보죠. 그걸 위해서 오늘은 리차드 구라는 교수님께서 2014년에 쓰신 칼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리차드 쿠 교수님은 이제 대만계 미국인이신데 노무라 리서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고 뉴욕 연준에서도 경제학자로 활동하셨고요. 왜 이분의 칼럼을 가져왔느냐? 왜냐하면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 이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칼럼 가장 처음에 요약 문단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금융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90년대에 시작된 일본의 불황과 자주 비교된다. 이 글은 그러한 위기들의 중요한 특성은 부채로 유발된 자산 버블, 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요게 터졌다는 점이고 이러한 대차 대조표 불황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주제를 다룬다. 만약 정부가 재정 부양으로 민간 섹터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한다면 그러한 스태그네이션을 꼭 겪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 대중이 그러한 난점을 이해하기까지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하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제가 밑줄 쳐놓은 세 가지입니다. 부채로 유발된 자산 버블, 재정 부양으로 민간 섹터의 디레버리징을 상쇄, 그 다음 민주주의. 우선 대차 대조표란 무엇일까요? 대차 대조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현황을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가운데를 잘라서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이 있고 요 양변의 숫자들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산이 1억 원이면 부채가 3천일 경우 자기자본은 7천으로 합해서 1억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른쪽의 부채와 자기자본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살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타인에게서 빌리거나 내 돈을 쓰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왼쪽에 자산으로 나타납니다. 자금을 조달해서 아직 쓰지 않았으면은 뭐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남아있을 거고요. 조달한 자금으로 뭐 공장을 샀든 기계를 샀든 국채를 샀든 전부 다 자산 쪽에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직상으로 이 두 개는 일치해야 된다. 어쨌든 조달한 자금을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든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예시들을 한번 쭉 보죠. 일단 시작 지점에서 여러분이 은행 예금이 2억 원, 주식을 1억 원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될까요? 좌변에 내가 가진 자산에는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뭐 지금 당장 빚은 없으니까 부채는 없고 전부 자기 자본 3억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산 쪽에 예금이 2억 5천으로 늘어나겠죠? 우변에는 자기 자본이 3억 5천으로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소비를 해보죠. 나가서 차를 사겠습니다.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럼 우변은 뭐 그대로 변화가 없는데 자산에서 예금에 있던 돈이 자차라는 자산으로 4천만 원이 옮겨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살 때는 이게 너무 비싸니까 2억 원 현금을 쓰고 8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80%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10억 원짜리 자택을 구입합니다. 그럼 지금 좌변에는 원래 예금이 2억 1천이었는데 2억 원 현금을 썼으니까 예금은 1천만 원이 남고 주식은 그대로고 자차도 그대로고 제 소유의 집이 10억짜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집을 조달하는데 부채를 8억을 이제 질렀으니까 부채 8억 원이 되겠고 자기 자본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은 11억 5천이 되고요. 요것도 더하면은 11억 5천이 됩니다. 요때는 3.5, 요때는 3.5, 요때는 3.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좌우변에 3억이 있었는데 소득이 제가 생겨나니까 좌우변이 3억 5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단순 소비를 했을 때는 뭐 변화가 없었는데 집을 샀을 때는 이게 11억 5천으로 대차대조표가 엄청 늘어났죠. 왜 차를 샀을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 집을 샀을 때는 대차대조표가 커졌을까요? 그 이유는 차는 지금 현금으로 샀지만 집을 샀을 때는 부채를 끼고 샀기 때문입니다. 빚을 져서 대차대조표가 늘어난 거죠. 대차대조표는 결국 우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달한 자금이 좌변의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우변에 자기 자본이 커지거나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거나 우변에 부채가 커진다는 말이기도 하죠. 어떤 나의 가계부를 봤을 때 사실 어떤 가계를 국가의 경제로 비유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긴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학적으로. 근데 지금은 엄밀성은 그냥 버리고 설명을 위해서 그냥 저의 이 가계를 어떤 경제라고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제 성장은 이렇게 빚을 늘리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몸집을 불리는 것은.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부채를 씀으로써 외형적인 성장을 계속 이뤄왔던 것이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계의 대차대조표를 국가 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를 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MMT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엄밀하지 않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빚도 생겼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어떤 경제 풍요를 이렇게 11억 5천만 원 어치를 누리는 대신에 빚도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집값이 폭락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0억에서 8억으로 집값이 폭락해요. 그럼 좌변에는 뭐 나머지 세 개는 똑같은데 자가의 가치가 8억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이건 9.5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좌우변이 매칭이 돼야 되니까 우변에서도 2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제 집값이 줄어들었다고 은행이 부채를 깎아주진 않겠죠? 그럼 결국 나의 자기 자본이 2억이 깎여서 1억 5천이 됩니다. 근데 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집값이 더 폭락해서 5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좌변은 지금 자가가 5억 줄어들면서 6억 5천으로 줄어들고요. 우변은 지금 부채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자기 자본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억 5천으로 마이너스 영역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가진 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 회생 신청해서 이걸 갚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개인 레벨에서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갚으면 되는데 만약에 국가 레벨에서
많은 개인들이 그런 상황에 한꺼번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좌변의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우변의 자기 자본도 하락하지만 반대로 우변의 부채를 갚는다는 것, 이 부채의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또 반대쪽 우변에 있는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차대조표가 줄어드는 거죠. 은행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으로 신용카드 빚 1,000만 원을 갚으면 좌변에서 예금이 1,000만 원 줄고 우변에서 카드 빚이 1,0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가 축소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축소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그렇게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빚을 갚는 개인 외에 다른 개인이 신규로 부채를 이제 대출을 해서 부채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역할을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부채의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금리를 낮추고 또 부채가 과도할 때는 금리를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빚 갚을 때는 금리 낮춰서 뭐 신규 부채가 많이 생기도록 하고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질 때는 이제 금리를 올려서 부채가 좀 줄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일본의 90년대처럼 전 국가적인 자산 버블이 터질 때, 그럴 때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주체들이 금리가 어떻든 간에 돈을 빌리기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마저 애초에 본인들의 대차대조표가 엉망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꺼리게 되죠. 결국 이 과정에서 부채가 갚아지면서 생기는 대차대조표 축소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는 이제 민간 섹터의 저축률인데요. 전부 이제 금융위기가 요때 터지고 나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호주든 전부 다 저축률을 엄청 올리죠. 그러니까 빚 갚느라고 이렇게 저축률이 올라가는데 90년대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일본, 그리고 2000년대 텔레콤 버블이 있었던 독일, 여기서도 버블이 터진 직후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경제 주체들도 빚을 늘리려 하지 않고 금융기관들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그런 디레버리징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좀 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 정책이 통하지 않으니까 재정 정책으로 강하게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폭락으로 이런 대차대조표 불황이 오면은 자산 가격이 그래도 제로로 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민간의 부채 디레버리징의 갭을 정부가 메워주고 있으면은 언젠가 경제는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대차대조표 불황이 특히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 시기에 경제 모멘텀이 매우 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도 돈을 갖고 있고 소비자들도 빚 갚느라고 지출을 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생산 설비 투자 등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안 돌고 투자가 안 되니까 또 침체가 더 오고 더 디플레이션 압력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차대조표는 더 축소되고, 이럴 때 정부가 만약에 그러니까 민간 섹터의 대차대조표가 제대로 복구되기 전에 재정 부양 정책을 일찍 멈추게 되면 다시 디플레 압력이 찾아오면서 심각한 더블딥이 올 수가 있습니다. 37년도에 미국, 97년도에 일본, 2010년도에 영국, 요 케이스들은 전부 좀 시기상조로 재정 정상화를 하려다가 심각한 더블딥 침체를 겪은 그런 시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더블딥 침체로 인해서 어떤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은 경제 주체들한테 빚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일례로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미국인들은 죽을 때까지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천문학적인 지출 때문에 미국의 대차대조표가 정상화되고 나서도 1959년이 되어서야 1920년대의 그런 금리 수준을 회복할 수가 있었죠.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대차대조표는 이미 2005년도에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 정도 때까지 전혀 돈을 빌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런 대차대조표 불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연준은 정말 꽤나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칼럼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부채로 유발된 자산 버블, 그 다음에 섹터 디레버리징을 상쇄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다뤄봤습니다. 제가 자차랑 자택의 가계의 어떤 예시를 통해서 뭔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좀 어폐가 있는 예시여서 설명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지는 부채가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부채가 줄어들 때
침체를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버블이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꺼지게 돼버리면은 전 국가적으로 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침체에 빠지면은 모두가 빚을 갚느라고 새로운 부채를 이제 빌리지 않으면서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리처드 구 교수는 그의 칼럼에서 민주주의가 이제 대차 대조표 불황을 극복하기에 좋은 정치 체제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사람들은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립심이 있어야 되는데 대차 대조표 불황에서 이제 필요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양책은 이런 원칙에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재정 부양책이라는 것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즉 자산버블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주는 정책이 대부분인데, 그럼 책임감 있게 저축하고 과도한 빚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재정 부양책과 큰 정부의 개념, 그리고 정부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중에 초기 20년 동안 일본의 주류 학자들 그리고 미디어는 재정 부양책을 선심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다음 미국에서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티파티 보수파들은 재정 부양책을 막는데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다음 유럽에서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제 ECB의 재정 부양책을 막으려고 하고 유로존이 그런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 교수는 평화 시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 부양책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만 납득할 수 있으면은 이게 손쉽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1933년도 독일의 히틀러와 미국의 프랭크 루즈벨트는 동시대에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독일과 미국의 실업률은 각각 28%, 25%로 극심한 대차 대조표 불황 속에 있었죠. 근데 이제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부양하느라고 적자를 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엄청 거세가지고 37년도에 재정 부양책을 축소했다가 극심한 더블딥 리세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다시 20%로 올라와요. 반면에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부양해서 38년도에 2% 실업률을 달성합니다. 금융위기 시기의 미국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미국보다 GDP 대비 2배 이상의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성장률이 12%까지 가파르게 회복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 공화당의 방해가 계속되면서 오바마의 재정 부양책이 지지부진했죠. 그래도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중국을 바라보면 시진핑의 독재가 디레버리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일 뿐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독재는 개인의 사익과 어떤 국가의 국익이 어긋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대차 대조표 불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5주차에는 요 중국이 지금 이러한 대차 대조표 불황에 이제 잠식되고 있는지, 또 90년대 일본과 현재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